자, 이제 시작론, 학자 정리 마지막 파트 입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작론에서 학자는 총 몇 명이 등장합니까? 학자는 총 시작론에서 몇 명? 18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지대론에서 몇 명? 7명 등장하고요.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서 몇 명? 4명 등장하고요. 우리는 드디어 마지막에 입지론에서 몇 명? 7명 등장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입지론 7명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론입니다. 입지론 7명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누굽니까?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 이름이 이뻐요? 이름이 이뻐! 그쵸?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지 이론 누가 주장했다고요? 누가 주장했다고요?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의 뭐? 중심지 이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 배달의 민족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달의 민족. 쓰고 계신가요? 네, 배달의 민족 쓰는데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 요 두 가지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 통행하는 최대의 거리로서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이 뭐다? 재화의 도달 거리다. 즉 내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뭐다? 재화의 도달 거리이다. 그리고 최소 요구치란 무슨 말이냐? 특정 기능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요의 수준이다. 즉 내가 이 가게를, 이 입지를, 이 상권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매출액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수요 수준, 그쵸? 이 수요 수준이 얼마? 뭐 1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임대료, 그쵸? 영업 경비를 다 더했더니 얼마다? 1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 그 수요 수준이 얼마? 100만 원어치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라면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즉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 즉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재화를 도달시켰더니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다? 매출액이 12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다? 재화를 더 멀리 배달시켜서 수익이 더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뭐보다 커야 됩니까? 최소 요구치보다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이 됩니다. 우린 그거를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라? 배달의 민족을 생각해 달라라는 겁니다.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우리는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계산 문제로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두 도시의 중심지 크기에 비례하게 뭐예요? 소매 인력 법칙. 사람을 당기고요. 거리에는 어떻게 한다? 반비례하는 만큼 사람을 당긴다. 멀면 가야 한 거예요. 멀면 안 가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이론이 나왔는 거는 옛날이니까 멀수록 더더욱 안 가게 되겠죠. 왜요?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곱에 반비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매 인력 법칙. 누가 주장했다? 레일리가 주장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인구에는 비례 됐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 요게 특징이고요. 혹시나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비례하니까 분자에, 반비례하니까 분모에 두시면 되고요.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역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싫어하는 건데 컨버스는 뭐? 분기점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컨버스의 누구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상권 경계점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뭐? 컨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경계점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경계점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의 상권의 무슨 지점?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뭐예요? 소매 중력 모형. 누가 주장했습니까?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한 분이 누구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은 뭐예요? 1 플러스 루트 A시 인구분의 B시 인구분의 전체의 거리다. 요 공식 쓰면 되고요. 요 공식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 여기에 A시 인구 동그라미 A시로부터의 거리 체크. 그 말은 뭐냐?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반드시 뭐 분모에부터의 거리를 구한 것이며 분모에 웬만하면 작은 수를 넣어서 루트를 벗기기 편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가 분기점 모형을 설명하면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이게 이론인 거고요. 밑에 게 계산 문제로 나왔을 때의 중요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까지는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엇만 본다? 이것만 본다. 그래서 뭐다?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그렇죠? 소매 인력,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한 것이 뭐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라는 거죠.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허프의 뭐? 확률 모형. 그렇죠. 그래서 분기점 모형 말고 무슨 모형? 확률 모형이 되겠고요. 누구예요? 허프 하시면 되겠죠. 허프의 확률 모형이고요.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뭐예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점포의 수, 점포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매장 면적에 따라서는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비례. 멀수록 점포 수가 많을수록 안 가게 되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말씀드렸죠? 이론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계산 공식은 거리 분의 요거 공간 마찰 계수입니다. 분의 면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것이 반드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선행 지표로서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공간 마찰 계수가 2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분의 뭐예요? 면적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거리의 제곱이 확실하게 나왔지만 허프의 확률 모형은 제곱이 아니라 공간 마찰 계수이며 아직까지 시험에서는 공간 마찰 계수가 이 이외에 다른 것은 나온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허프의 확률 모형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계산 공식을 같이 정리해 두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만 좀 힘줘서 보시면 됩니다.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수, 거리,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며 면적에는 비례, 수와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은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 제곱분의 뭐예요? 면적 이렇게 올려주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 즉 그 상권을 이용할 확률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자, 넬슨 이 사람은요 학자라기보다는 누구 백종원 선생님에 좀 가깝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매하는 곳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 것인가? 누구? 넬슨.
그래서 누구? 소매 입지론. 소매 입지론. 누가 주장하셨다고요? 넬슨이 주장하셨다고요. 그래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누가? 넬슨이. 그래서 그 총 8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양립성. 보완제적인 상품을 팔아라 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정육점을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으면 옆에다가 뭐 팔아라? 야채 가게를 해라. 즉 무슨 말이냐?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고 야채 가게에서 상추 사서 2개 싸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있는 무슨 상품? 보완제적인 상품을 팔아라 라는 것이 포인트였었습니다. 그래서 넬슨의 뭐 소매 입지론이었습니다. 자, 요거 2개는요 공업 입지론에 가까운데 베버와 래쉬입니다. 첫 번째 최소 비용이론입니다. 최소 비용이론. 누가 주장하셨어요? 베버가 주장하셨어요. 자, 다른 생산 조건이 일정하다면 뭐예요? 최소 수송비가 드는 지점에 누가 입지한다? 공업 입지론이 결정된다. 그래서 베버와 래쉬는 무슨 입지론이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업 입지론이에요. 입지론이지만 무슨 입지론? 공업 입지론. 베버는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래쉬는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의 공업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니까 뭐예요? 비용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송비와 노동비가 가장 낮은 곳에 집적 이익이 어떻게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여라 라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뭐 베버가 되는 거고, 비용은 많이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은 거니까는 최소 비용 이론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래쉬입니다. 래쉬니까 무슨 이론? 수요 이론이죠. 수요는 많아야 좋아요? 적어야 좋아요? 많아야 좋겠죠. 그래서 뭐 최대수요 이론인 겁니다. 대수요 이론인 거고요. 누구예요? 래쉬인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의 뭐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한다는 것이 최대 수요 이론이고요. 수요가 뭐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의 경제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곳, 즉 배후지의 수요가 혹은 시장이 가장 넓어질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라 라는 것이 뭐예요?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측면에서? 수요자 측면에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입지론 7명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게 시장론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시장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론은 처음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부터 시작하여 효율적 시장을 거치고요. 그 효율적 시장 이후에 주거 분리와 여가 현상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론에서 학자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시장론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 함께 다 짚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생기초 이론에서는 여기까지만 잡아두셔도 시장론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다 잡아두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되셨죠? 이제 드디어 우리는 정책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파악했다? 처음에 뭐 배웠어요? 총론 배웠죠. 두 번째 뭐 배웠어요? 경제론 배웠죠. 세 번째 뭐? 시장론 배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배웠어요. 이제 뭐 배우러 갑니까? 정책론 배우러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총론 배웠고요. 경제에서 뭐 수요와 공급을 익혔고요.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뭐 불완전 경쟁 시장을 배움으로써 여기서 파생되게 뭐 배웠어요? 뒤에 학자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뭐 배우러 갑니까? 부동산 정책론 배우러 한번 가봅시다. 자,
부동산 정책으로는 되게 쉽습니다. 자,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부동산 정책과 뭐?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정책과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인간과 부동산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누구의? 정부의 공적 개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책 목적은 사익과 vs 공익이 붙었을 때 정책으로는 무엇에 좀 더 가깝다? 공익적인 측면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동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가가 너무 높아야 토지 가격이 가격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마구잡이 개발, 스프롤 현상과 환경 파괴의 문제가 생기고요.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주거의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요. 주거 공급이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게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뭐에 대해서 배울 것이냐?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까 방금 제가 시장 실패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시장론에서. 왜? 시장론에서 시장 실패가 잠깐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실패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죠. 시장 실패입니다. 자, 시장 실패 정의입니다.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고, 이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서 크게 몇 가지? 네 가지를 꼽습니다. 이 네 가지에는 첫 번째 외부 효과, 두 번째 불완전 경쟁 시장,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서 시장 실패 요인 몇 가지? 네 가지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뭐야? 왜? 불, 공, 정. 이거 반드시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꼭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외부 효과가 있죠.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꿀벌 양봉과 과소환하는 정의 외부 효과. 그렇죠. 그리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의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은 독점과 과점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독점 시장은 뭐예요? 한국전력공사, 담배인상공사 다 독점 시장이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얘네들이 독점 시장이니까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가격을 무진장 많이 올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료가 엄청 오르고요. 담배값이 엄청 오를 겁니다. 저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여러분 담배값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한 번에 2배가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에서? 막을 수가 없죠. 왜요? 독점 시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점 시장, 대표적으로 있죠. 휴대폰 시장. 엄청나게 과점이죠. 콜라 시장, 과점이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완전 경쟁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요거는 뭐예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연 독과점이 생기는 형태를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볍게 설명만 더 들어보죠. 여러분,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두 회사가 똑같은 제품을 팔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1,000만 원 똑같이 넣어칩니다. 고정비는 얼마? 1,000만 원. 됐어요? 고정비 1,000만 원이에요. 여기 써야 되겠다. 자, A 시장 1,000만 원. 뭐? 고정비.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생산 1 단위당 단가가 여기는 얼마예요?
80원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100원인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얘네는 대형 업체. 그래서 뭐예요? 생산 한 개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밖에 안 들어요? 8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중소기업, 중소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생산 단위가 생산 하나 만드는데 드는 단가가 얼마? 100원인 거예요. 그래서 A 회사는 제품을 100원에 팔 수가 있고 제품을 얼마에 판다? 100원에 팔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맞아요? 100원에 팔 수가 있고 이 B 회사는 제품을 얼마에 판다고요? 120원에 팔게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대형 업체인 더 싸고 저렴한 곳에서 사겠어요? 아니면 더 비싸고 뭐예요? 중소업체에서 사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합리적 소비자라면 대형 업체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100원 주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겠죠. 그러면 중소업체는 자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고 뭐요? 자연 도태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왜요? 경쟁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왜? 생산당 단가가 더 비싸니까 물건도 비싸게 받을 수 없죠.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비싸게 받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연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연 독과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 불안정 경제 시장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뭐예요? 시장 실패 요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공재는 뭐예요? 무임승차 문제,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범죄도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범죄도시 영화 1편에 보면 윤계상을 장첸을 연기한 윤계상 배우님과 그리고 마석도 형사를 연기하신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이분이 나오시는 거죠. 주먹 쓰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주먹으로 장첸을 때려 잡습니다. 맞아요? 장첸을 때려 잡는데 그 대사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윤계상 배우님이 이렇게 그 공항에서 이렇게 휴지를 많이 쓰고 나니까는 그 마석도 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뭔 놈의 휴지를 그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휴지를 많이 쓰는 것은 그 휴지가 무슨 성격이라서 그래요? 공공재 성격이 되게 강해서 그래요.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쓰려고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러니까는 배제시킬 수도 없고 경합하지도 않는 무슨 재? 공공재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생깁니다. 즉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재 역시 시장 실패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지막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르다. 제일 쉽게 설명해 보죠. 저는 알고 여러분들은 모른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정보의 불완전성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나는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르며 뭐예요? 이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해당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외부 효과가 여러분 개별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부 효과는 좀 깊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자, 외부 효과입니다. 자, 외부 효과 한번 읽어보죠. 외부 효과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익을 주면 정의 외부 효과, 손실을 주면 뭐의 외부 효과? 손실 주면 부의 외부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 외부 효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피해를 주면은 부의 외부 효과. 그쵸?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많이 만들어집니까? 적게 만들어집니까?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이 되는 거고요. 만들어진다는 생산 측면에서 사적 비용이 더 큽니다. 아시겠죠? 혼자 개인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요. 아시겠죠? 사회적 비용보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는 개인의 비용이 더 많이 들 거고요.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누구의 편익이 크다? 전체 사회의 편익이 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의외부 효과는요. 어떤 거? 서로 뭐예요? 과수원과 양봉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 그렇죠? 서로에게 큰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균형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핀피 현상이라고 해서 요거 영어는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Please, please, please.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형 쇼핑몰, 그렇죠? 그리고 대형 편의시설 이런 것들 죄다 정의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Please, please 들어오세요. Please, please, please in my front yard 하는 거 뭐예요? 예시, 선호시설, 조경, 편의시설 죄다 정의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시장이 요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무엇을 준다? 피해를 주어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해를 주니까 시장이 내버려두면 마음껏 만들어지겠죠. 시장 실패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누가 돈 많이 씁니까? 사회적 비용을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누가 이익을 봅니까? 개인이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익을 본 개인에게 무엇을 부담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님비 현상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No, no, not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혐오 시설들, 그렇죠? 오염 및 공해 등이 부의 외부 효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뭐 제3자에게, 제2자, 제3, 죄송합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였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시장 실패와 외부 효과까지 했고요. 이제 이 시장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의 이유, 개입 이유와 정부의 수단 한번 보시죠. 자, 잠깐만. 자, 여러분 시장 실패가 생겼어요.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맡겨뒀더니 시장 실패가 생겼습니다. 왜요? 외부 효과 때문에. 왜요? 불안전 경쟁 시장 때문에. 왜요? 공공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정보의 뭐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외부 효과, 불안전, 경쟁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생겨서 갑자기 이제 정부가 그런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가 생겼네? 내가 개입을 하겠어. 정부의 개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정부의 개입은요, 정부가 시장을 개입한 이유는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요, 왜 개입합니까?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형평성이란 말이 나오면 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 불량주택 개선, 복지 증진, 소득 재분배가 있겠죠. 이건 정치적 측면이니까 됐고요. 경제적 기능이 중요하죠. 무슨 측면? 효율성 측면. 수요 공급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뭐예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정부가 개입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뭐? 경제적 측면에서 뭐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뭐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요. 지역지구제 역시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부의 외부 효과 뭐? 제거.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와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는 뭐가 됩니까?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죠?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 정부도 실패를 합니까? 네, 정부도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정부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였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래서 시장이 더욱 악화된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시장 실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시장 개입에는요, 정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개입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토지 정책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택 정책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정책으로 개입한 이유는요,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간접,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 제도라고 얘기하죠. 토지 은행 제도라고도 얘기하고요. 용도 지역 지구제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 정책은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우리 요거를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 정책. 생산자 즉 누구예요? 임대인에게 보조하는 정책과 소비자 보조. 누구? 임차인에게 무엇을 보조한다? 임대료를 보조하는 정책,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정책으로 개입하는 방법과 주택 정책에 개입하는 방법. 그쵸? 부동산 두 가지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우리 정부 시장 개입의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려오세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종류 뭐가 있다고요? 토지 개입이 있고 주택 개입이 있다고요. 우리는 토지와 관련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부의 시장 개입에 토지 정책이 있는데 이 토지 정책에는요, 토지 이용 규제가 있고요.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토지 이용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 왜 합니까?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부의 외부 효과 제거. 개발 양도제 우리는 TDR이라고 얘기합니다. DR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뭐예요? 공중권 이용 제도입니다. 그쵸?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공중권 이용 제도고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 요게 토지를 이용하는데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간접적 개입인데요. 간접 개입은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규제, LTV, DTI, DRS, DTI입니다. DTI 죄송합니다. DTI입니다. DSR 인 거고요. 그래서 LTV, DTI, DSR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TV는 뭐예요? 가치분의 융자, 수입분의 대출, 그렇죠? 데빗이니까요. 그래서 데빗 서비스 레이시오, 그렇죠? DSR까지. 요즘에 여러분 DTI보다 DSR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LTV, DTI, DSR 요거 세 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와 보조금, 부담금, 금융규제, DTI, LTV, DSR, 행정상의 지원 등이 있어서 조세와 금융 관련된 거 그리고 행정상 지원이라서 간접적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거다, 조금 개입하는 거다. 조금 개입하는 거죠. 그쵸? 간접 개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행 개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 금융, 행정 지원. 이게 간접적 개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직접적 개입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수용, 선매, 토지은행.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이게 토지 비축제도이다 라는 거고요. 공영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죄다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중에서 토지 관련돼서는 토지 이용 규제의 세 가지 개발권, 양도제,
뭐 용도지역 지구재, 토지거래 허가제 알고 계시고요. 간접적 개입에 뭐 조세, 금융, 그리고 뭐 행정지원 요거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죄다 뭐에 해당한다?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넘어오세요. 자, 이제 뭐다?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은행제도.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토지비축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은행제도 뭐? 토지를 사서 비축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토지비축제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미개발 토지를 정부 등의 공적 주체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뭐 매입, 확보, 비축하였다가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하는 제도를 우리는 토지은행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지구제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 시장에서 뭐 발생할 수 있는 무슨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뭐 차단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제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개발권 양도제입니다. 이걸 TDR이라고 얘기하죠. TDR이라고 얘기하고요. 개발권 양도제는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고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를 여러분 공중권 이용 제도라고 얘기하고 공중권 뭐 이용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라는 것까지만 기본 생기초에서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양도제는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본만 가서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즉 펜실베니아 서브웨이 스테이션 즉 지하철역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깊고 풍부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생기초 이론에서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공중권 이용 제도고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즉 토지 정책에서의 한 가지 예시로 쓰는 거고요. 토지 이용 규제에서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한다 한다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만 개발권 양도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 정책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에서 토지 정책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했고요. 해당 내용까지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한 내용도 좀 많습니다. 즉 생기초반에서는요 지금 경제론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냐 여기 그 정책론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 정책론까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안 들렸던 부분들,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함께 좀 넘어가시고요. 생기초 이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정도, 풍월을 들어두었다 정도로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까지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는 거고요. 생기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만 가셔서 보셔야 될 체력적인 내용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기초 이론 두 번째 강의, 우리 정책론에서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정책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다음 주에 주택 정책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